네, 안녕하십니까. 이교덕의 고트 타임 이름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한 그 구독자분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교덕의 고트 타임으로 네. 이 팟캐스트 형식의 네. 토크쇼 이름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앞에는 브랜드 전략 멘틀 네. 이정수 자문 위원 위험 빼고. 자문으로만 네,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 전략 멘틀의 이정수 자문 네. 이자문 나와 계십니다. 아우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를 받으시고요. 맞이했네요. 네. 기분이 남다르실 거 아닙니까? 기분이 네. 야. 새해라는 건 정말 네. 저도 이제 40번 넘게 맞이한 새해지만 네. 새삼스럽지만 또 항상 새롭다. 항상 새삼스럽다. 네, 이 정도로. 어떻게?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진짜 이게 무슨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엄마한테. 네. 어머니 네.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 무뎌지나요? 이런 새해의 어떤 감흥이나 들뜸이나 아니면 새로운 생각들이 그거는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도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시작 하루 그쵸.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뭐 이게 되게 문제죠 이게. 되게 드라이하게 보면 또 같은 하루가 이어지는 거일 뿐이니까. 네. 네. 그러나, 너무 철학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2025년이 시작됐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퇴사하고 7개월이 됐다는 점. 스포티비 퇴사 후 네. 7개월. 네. 네. 제 계획보다는 더디지만 아,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요. 그 어떤 기여가 가장 크신 분이 지금 이자문님이십니다. 아, 무슨 소리십니까? 네, 감사의 요즘 말씀드리고. 컨텐츠 업로드량이 네. 이러다 교덕이 형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근데 하루에 한 3개는 나와줘야 됩니다. 와, 아니 왜냐면은 그냥 인터뷰물이라 가지고 거의 격투계의 종편 아닙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네. 좀 사람들 많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 네. 그다음에 지식 전반적인 것도 많이 다루고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손에 익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구독자분이 굉장히 고맙게 고트 타임. 네.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이름이. 괜찮죠. 역시 집단지성의 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딱 느낌이 괜찮았어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고트 그리고 타임. 타임은 또 이정수 이자문님이 주신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잘 섞여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고트 타임은 그러면 약간 비정례화된 팟캐스트 쇼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호스트는 이교덕이 나오면서 유튜브 프로그램이면서 라디오도 같이 방송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다양한 많은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자문님이 딱 버티고 계셔 주시고 네. 최근에 정성욱 기자랑도 한번 찍었는데 그거는 약간 비방용이 많아가지고 편집에 좀 시간이 걸린다. 그걸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아마 손진수 선수랑도 예전에 했던 감성으로 클립 파이트 클럽 감성으로 한번 찍어볼 거고 여러분들을 좀 많이 모시고 새로운 싶습니다. 시도 힘을 좀 빼고 많은 사람들을 확장성 있게 뭐 정문호 회장이라든가 정찬성 대표라든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정 대표라든가. 저는 구독자분들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분들하고 좀 거물급 분들하고 이교덕 기자와 그런 분들의 1대1 대화가 좀 대담이 좀 듣고 싶긴 해요. 그런가요? 순도 높은 대화. 하긴 뭐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긋해졌잖아요. 어느 정도? 진짜 지긋하잖아요, 뭔가. 나이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허락하신다면은 한번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덕고트 채널의 구독자, 시청자 분들과 저 혼자만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 있거든요. 저도 구독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광고주분들 많이 연락 주시고 광고주분들에게 추천도 좀 많이 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이. 그리고 하나 더는 이거는 전혀 협의가 안 된 내용인데 저 혼자 하던 생각인데 제가 한번 호스트가 돼서 이교덕 특집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것도 좋죠. 이교덕 특집. 이교덕이란 사람이 고인물인 것도 알겠고
기자를 오래 한 것도 알겠고 네. 격투기의 진심인 건 더더욱 알겠는데 이 사람의 족적에 대해서 나무위키도 있더라고요. 저 놀랐는데. 아, 좋네요. 근데 거기 이상으로 좀 딥하게 들어가는 어떤 인터뷰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그에 있어서 이교덕의 격투기 신 데뷔부터 지켜본 기자로서 그쵸. 데뷔부터 지켜본 제가 한번 구독자분들의 호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번 너무 재밌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자리. 그런 저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올해 한 5월. 5월? 안 돼. 너무 왜냐면 좀 성숙이 되고.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모시려는 분들이 좀 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거물이 된 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시기가. 그리고 알겠습니다. 딱 퇴사한 지 1년 되는 해라서 좋습니다. 네. 1년 동안의 족적도 한번 돌아보면서 얼마나 컸는지. 비하인드 스토리 많습니다. 많죠. 너무 많은데 비방용이 많죠. 비방용이 많지. 대부분. 여러모로 비방용이 많죠. 진짜. 지난번에 질곡의 세월. 지난번에 야심차게 이제 호르헤 마스비달 편을 했는데 마스비달 편. 제가 썸네일을 좀 잘못 잡았는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네, 제가 느낀 게 저도 너무 중원부원을 많이 하니까 확실히 이교덕 기자님의 리드가 필요하다. 그때 좀 사실 체력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렇죠. 여러모로 뭔가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쨌건 이 채널은 이교덕 기자님의 채널이니까 고트의 채널이니까 오늘은 리드에 따라가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아무래도 이제 이정수 자문께서 UFC 및 전 세계 격투기계 판도를 다 깨고 있으신 분이잖아요. 전 세계라기보단 요즘은 또 포커스가 중요하니까 뭐 미국 미 대륙 쪽, 미 대륙 UFC를 구심점으로 한 미 대륙 쪽. 그래서 UFC를 기반한 미 대륙 쪽에 격투기 산업, 마케팅, 전략 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한번 예상, 분석,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엔 또 이런 것도 한번 해주면 한번 해줘야죠. 한번 해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스왓 분석입니다. 맞아요. 강점과 약점, 뭐 기회와 위협,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요인들, 외부적인 요인들 나눠서 한 객체를 꼼꼼히 살펴보는 분석 방법이 있거든요. 이 방법을 통해서 UFC 얘기 확장해서 전 세계 격투기 얘기 엮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2025년을 앞둔 이제 2025년이죠. 앞둔 게 아니라 2025년에 발을 들인 UFC를 수합 분석을 하면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얘기들이 많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수합 분석은 저희 입장에서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수합 분석은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솔루션을 위해서 그냥 자기 객관화 같은 거거든요. 메타인지 같은 거. 그래서 기업에서 뭔가 전략을 시행하거나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초장에 MBTI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규명을 일단 해놓고 이거에 의거해서 우리 대책을 마련해보자. 그래서 자기 객관화 혹은 뭐 단지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좀 부담 없이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전공이 경영학인가요? 저 전공이 경영학이죠. 경영학 경제학이시잖아요. 경제 경영 이제 복수 전공했는데 이 수학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 그 발표 같은 것도 맞아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접해서 좀 친근하잖아요. UFC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는 방법은 또 처음일 거예요 아마. 처음이겠죠. 국내 최초.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일 수도 있어요. 세계 최초로 추정되는데 아니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힘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점이라는 거죠. 2025년 지금 1월 시점 그리고 앞으로의 다가올 2025년에 얘기들이니까 그런 점을 좀 시주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UFC 예찬론자시잖아요. 예찬론은 아니죠.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편인데 지금은 예찬은 아니고 UFC가 그 언제보다 좀 강력하다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고 객관적 팩트 같은 거라서 뭐 그렇게 보는 게 올바른 시각이 아닌가. 제가 뭐 작년 이맘때쯤에는 PFL의 급부상에 되게 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또 UFC가 모든 걸 독점하는 체제는 좀
그거보단 좀 라이벌 단체도 있고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국가점은 뭐 입장이라서 좋을 건 없으니까 좋을 건 소비자 없죠. 입장에서도 예. 그렇고. 예. 여러모로. 예. 그래서 UFC의 강점, 강점을 먼저 S를 스트렝스, 예, S를 먼저 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4분면 중에 예. 1분면, 네, 보통 왼쪽 보통 위에 왼쪽 위죠. 대학교 수업 들으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셨을 거예요. UFC는 일단 규모 면에서 네. 뭐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본도 그렇고 뭐 돈 흐름도 당연히 그렇고. 근데 그 무기가 네. 좋은 선수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UFC의 선수풀 선수 대략 몇 명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 700여 명 가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700여 명. 원래 800명에서 제가 보기에 작년 재작년에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 부분. 10년 전만 해도 제 그때 나왔던 얘기는 한 500명 정도였어요. 450에서 500. 근데 체급이 좀 늘고 하면서 여성 체급도 늘고 하면서 아마 좀 숫자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700명의 전 세계 강자들이 다 모인 곳이 UFC라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선수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대륙별로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격투기 강국하면은 미국, 러시아, 브라질, 일본 정도까지. 일본은 좀 많이 뒤쳐졌지만 지금은 그 이외에 이제는 다 우리가 개도국이라고 해야 되나? 성장을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MMA로 보면은. 근데 지금은 뭐 오세아니아 쪽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도 챔피언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되게 평준화되고 있고 전 세계로 확장된 것 같아요. 이 스타의 로스터가. 맞아요. 뭐 샤브캅 같은 선수도 있고. 그럼요.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있고. 그쪽에도 있고. 그래서 보면 UFC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로스터. 그러니까 숫자로도 많고 실제로 이 선수들의 수준 자체도 뭐 최고의 선수들이고, 이번에 얼마 전에도 판토자랑 붙었던 아사쿠라 선수가 사실 UFC 외부에서는 거의 최강의 선수라고 평가받았는데 이제 사실 레벨 차이가 많이 초반에 났죠. 잘했지만 많이 났죠. 레벨 차이가 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UFC를 기업으로 보면, 그러니까 최고의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수들끼리 맞붙으면 결국 UFC는 본질적으로 보면 그 프로덕트가, 제품이 경기인데 경기를 만들 때 최고의 원재료를 넣으면 최고의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론적인 강점이 있죠.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대륙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 이제 UFC는 원래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 베이스잖아요. 미국, 그리고 캐나다, 뭐 브라질, 그렇죠. 그 아메리카 대륙. 근데 거기서는 이제 몰입도가 높아질 수는 있어도 인구층에 있어서는 포화 상태에 다다랐단 말이죠. 어지간히 볼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얼마나 딥하게 가느냐, 라이트 팬이냐, 거기서 이제 딥하게 계속해서 끌어오는 게 그들의 과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UFC라는 게 월드와이드 스포츠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 대륙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UFC 입장에서 이제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있어서 타 대륙이나 타 국가에 진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스타가 필요한데, 스타들이 적재적소에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세아니아 쪽에서는 이지라든지 볼카노프스키가 나와줬고, 이스라엘 아데사냐. 그렇죠. 이스라엘 아데사냐, 볼카노프스키가 나와줬고, 로버트 휘테커도 있었고, 그리고 남아공에서는 드리쿠스 두플라시스라는 선수가 진짜 너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UFC도 아프리카 진출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순서상 중동을 지나서 북아 아프리카였단 말이에요. 티니지나 뭐 이런 쪽, 알제리, 모로코 이런 쪽을 공략하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제일 남쪽으로 남아공에서 한 명이 튀어나와가지고 여기를 또 시장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 선수가 실제로 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너무 캐릭터가 좋았어. 포지션이. 왜냐면은 이 아데사냐랑 접점에 있잖아요. 완전 그 대칭점에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흑인. 근데 여기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하고 있는 백인. 그러니까 너무 스토리 라인이 진짜 누가 진짜 아프리카인이냐 대표할 그쵸. 수 있느냐 이걸 놓고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재밌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제 드리쿠스 두플라시스가 남아공에 이제 계속해서 대회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이번에 션 스트링랜드랑 붙잖아요. 네. 거기서 이기면 아마 남아공에 진출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 UFC 입장에서는 팬베이스가 아프리카 대륙으로 완연하게 넓어지는 거죠. 저는 남아공을 안 가봤는데 남아공 뭐 월드컵도 열고 약간 그건 좀 알아봐야겠는데 소비 수준이 조금 높은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남아공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거의 제일 경제 규모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도 케이프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경제 도시로서 발전이 많이 된 도시고. 그러니까 UFC가 따지고 보면 좀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곳이 브라질 제외한 또 라틴 아메리카잖아요. 근데 그쪽은 아무래도 그 소비나 소득 수준이 높지는 않으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또 스타도 확실히 그러니까 그 대회를 견인할 수 있을 정도의 스타가 좀 없어요. 근데 UFC가 좀 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서두르지 않는 거는 스타를 뭐 어느 정도 빌드업은 하겠지만 억지로 키우진 않아요. 그래서 인프라를 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다가 스타가 나오면 그때 진출을 합니다. 스타를 억지로 만들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드리쿠스 두플라시스는 진짜 스타, 자생적으로 태어난 스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케이프타운에서 가장 큰 스타디움에서는 이 두플라시스를 위해서 뭐 한화로 한 30억 원을 들여서 임시 지붕을 만들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웃도어 스타디움인데 실외 경기장인데 그걸 일시적으로 공사를 해서 지붕을 씌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왜 지붕을 씌우냐? 그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늘 그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작년 인터뷰 때도 남아공 진출하고 싶은데 아레나가 없다. 이제 우리가 맞아요. 얘기하는 아레나는 이제 실내 체육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2만에서 뭐 많으면 3만 정도 규모의. 근데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다. 근데 진출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해결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몇 가지 이렇게 본인이 경영자로서 어지간해서는 타협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인도어 스타디움이어야 된다. 인도어 경기장이어야 된다. 아웃도어면 뭐 햇빛부터 해서 벌레부터 영향. 해서 날씨부터 해서 나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게 싫고 또 언제나 또 기상 변수라는 것도 있고. 그쵸. 비 오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축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배제하는 편인데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서 했을 때 한번 실외에서 5만짜리 스타디움이었어요. 마블 스타디움. 그때는 한번 실외에서 했죠. 근데 그때는 워낙 그게 상징성이 있었어요. 왜냐면 호주에서 스타디움급으로 대회를 여는 게 처음이었고 그게 아마 론다로우즈 홀리홈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이후로는 없는 걸로 제 기억하고 그게 있어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더군다나 드리쿠스가 진출을 하려면 페이퍼뷰 대회여야 될 거잖아요. 챔피언이니까. 그 경우에 소규모 경기장에서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그 장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남아공 입장에서도 UFC를 유치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아공으로 갈 가능성이 올해 높다. 높아 보인다. 네, 높아 보인다. 그거는 기반 깔려 있는 지역별 슈퍼스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네. 뭐 비슷한 경우로는 또 일리아 토프리아가 있잖아요. 워낙 지금 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토프리아를 앞장 세워서 스페인에 진출하겠다라는 목표를 또 제시한 바 있거든요.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일리아 토프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중해 벨트죠. 지중해 벨트?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 쪽. 그러니까 UFC가 유럽에 진출한 적은 있는데 보통 그 UK 계열, 그 영국 쪽 계열로 이제 진출을 했고 프랑스 정도. 프랑스도 뭐 지중해이긴 하지만 독일 이 정도죠. 근데 이제 스페인 쪽에서 스타가 나와준 거예요 지금. 근데 일리아 토프리아가 실제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완전 메인스트림 스타거든요 스페인에서. 그러니까 거의 축구 선수급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조지아 혈통도 있고 또 다채로운 측면이 있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스페인 팬들이랑 스페인 기자들까지
UFC 기자회견에 와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질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스페인 진출 언제 하냐. 데이나 화이트가 제가 보기엔 빌드업에 이미 들어간 것 같아요. 데이나 화이트가 모르는 척하면서 스페인 기자가 언제 스페인에 진출할 겁니까? 그럼 데이나 화이트가 경기장이 있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스페인 기자한테 되려. 그러니까 스페인 기자가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이 있다. 베르나베우? 그게 몇 명짜리죠? 그렇게 물어봐요. 8만 5천 명입니다. 하면 데이나 화이트가 또 물어봐요. 인도어야 아웃도어야? 그걸 물어봐. 그 인도어입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가 그 토프리아 대 할로웨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몰라요? 그거를 몰랐을까요? 알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짠 건 아닌데 그 질문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고 데이나 화이트는 이거 자체가 나중에 어떤 클립으로 쓰일 수 있는 빌드업이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일리아 토프리아가 그 정도 카리스마의 파괴력에 모든 걸 갖춘 토탈 패키지거든요. 코너 맥그리거 같은. 그 스페인은 그 UFC가 이제 미대륙이나 이제 기존 시장에서 포화 상태라고 했잖아요. 스페인은 거점이 완전 다른 유럽이에요. 또 지중해 유럽 쪽이라는 거죠. 지중해 또 나라들도 있고. 색깔이 여태까지 진출했던 데하고는 달라요. 좀 다르죠. 네. 비스핑이랑 토프리아랑 다른 유러피안 느낌이잖아요. 그 국가로 봤을 때도 그렇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죠. 작년에 나온 얘기가 토프리아가 챔피언이 되고 헌터 캠벨이라고 그렇죠. UFC 변호사인데 지금 이제 부대표급으로 올라가서 넘버 2죠. 지금 그분이 스페인을 한번 돌았대요. 스페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를 한번 돌아봤대요. 이미 작년에 여름에.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어느 정도 돼 있었겠죠. 그쵸, 돼 있죠. 그리고 장소나 이런 걸 타진을 해가지고 시기하고 맞춰가지고 대회를 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데나트 대표가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UFC 입장에서는 티켓 세일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UFC가 지금 계속해서 좀 기업 가치를 올려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올해 4분기에 ESPN이랑 계약이 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모로 UFC가 티켓 세일즈를 되게 중요시하고 항상 요즘에 데이나 화이트가 경기 후에 티켓 세일즈 레코드를 세웠다, 기록을 세웠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스페인은 축구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켓을 사서 그 큰 8만 5천 명짜리 스타디움을 채우는 문화적 저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조 원을 들여서 그 레알 마드리드의 홈 경기장이더라고요. 지어지기는 40년대에 지어졌는데 리뉴얼을 해서 지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최첨단 경기장을 된 거예요. 수조 원을 들여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축구에서는 어느 정도 보편적인지 모르겠는데 그 잔디밭 있죠. 잔디구장이 지하로 내려가요. 레일을 타고. 그럼 거기에 일반 판을 깔면 거기서 또 콘서트장이 되고 좌석만 8만 5천 개인 거예요. 축구장을 채우면 진짜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완전 그렇게 완전 다목적으로 바뀌었네요. 그게 리뉴얼이 작년에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경기장이 새로 리뉴얼을 했고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가 축구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 여기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UFC 같은 빅 이벤트를 한번 하면 그쵸. 확실히 홍보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베르나베우 스타디움 입장도 구장 측 구장이 아니 구장 맞나요? 구장 맞죠. 예. 구장 측 입장도 이게 축구에 국한되는 게 아닌 주에 한 6일은 돌아가는 스타디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콘서트나 빅 이벤트나. 근데 사실 그 경기장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자체가 귀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UFC랑 어떻게 보면 윈윈인 거죠. 그래서 UFC도 스페인에 가는데 일리아 토프리아라는 불세출의 제가 보기에 지금 일리아 토프리아 진짜 메가스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서 좀만 더 경력 쌓고 보여주면 그렇죠. 그런 어떤 새롭게 왕관을 쓴 챔피언에 걸맞는 곳을 가야 되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에 새로 리뉴얼 됐고 규모가 말도 안 되게 거의 진짜 막 10만 명 들어가는 가까이 들어가는 축구장에다가 스페인에 처음 지중해 본격적으로 이제 프랑스 이외의 지중해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대회에서 그런 구장에서 페이퍼뷰 대회를 할 수 있으면 이거는 뭐 살아있는데 그거죠 진짜. 그리고 또 토프리아가 워낙 레알 마드리드의 광팬이기도 그렇죠. 하고
스토리 라인이 또 짜졌어요. 네, 이미. 선수들하고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기도 하고 해서 뭐 흥미가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UFC가 새로운 곳을 항상 개척하려는 욕심이 있는데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올해는 딱 그 두 군데를 집어넣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같은 걸 얘기를 들어보면 스페인의 마드리드하고 라마공의 케이프타운 네, 맞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UFC가 다채롭게 다양한 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풍부한 선수 로스터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확률적으로 누군가가 해주길 기대하는데 이렇게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벤처 캐피탈 같은 데서 많은 곳에 돈을 뿌리고 그 중에서 한두 기업이 터지면 많은 걸 회수할 수 있듯이 말하자면 약간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로스터가 가져오는 힘이 이런 좋은 부메랑 효과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전 세계죠. 전 세계 거의 많은 파이터들은 결국에 UFC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금전적 보상도 당연히 있죠. 근데 가는 길이 멀어도 일단 UFC를 갔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쵸. 개인적인 만족도와 그쵸.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평가들이 확 달라지니까 확 달라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UFC를 가야 되는 인증 마크 같은 예. 거죠. 그냥 결국에 또 황인수 선수도 UFC 가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결국에.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눈덩이 효과처럼 좋은 측면으로 계속 선순환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UFC가 작년 이제 초에 상장을 했었잖아요. UFC가 WWE와 함께 TKO 홀딩스라는 이름으로 TKO 홀딩스 맞죠, 그렇죠? 네, TKO 홀딩스 저 주주시잖아요. 주주입니다. 많이 얼마 전에 돈이 없어 좀 뺐어. 근데 오를 만큼 올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또 너무 3%처럼 가는데. 근데 저는 ESPN 딜이 있기 때문에 그때 즈음에서 한번 또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죠. 제가 이제 하자마자 보고 있었거든요. 추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1월에 상장하자마자 계속 오르는 거예요. 많이 조금씩.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중간에 이제 타가지고 가다가 저는 살짝 빼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여하튼 그만큼 추천 아닙니다. 괜히 주식은 절대 남의 말 듣고 하지 마세요. 뭐 크게도 안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뭐 그런데 그냥 저는 이제 이 업계에 있으니까 넣어놓고 있으면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게 사실 관심 가지게 만드는 제일 큰 요인일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자로서도 돈이 들어가 있으면 관심 깊게 보고 딥하게 보는 촉진 요인이 되니까. 자, TKO 홀딩스를 잠깐 소개해 주세요. 어떤 회사죠 이게? TKO가 간단히 얘기하면 WWE로 알려진 WWE랑 UFC를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죠. 지주 회사죠. 지주 회사죠, 그렇죠? 지주 회사 맞죠? 네, 그리고 또 이제 WWE도 있고 UFC 따로 또 있으니까 사업을 그 두 개 말도 안 되는 메가 브랜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를 두 개 다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약간 비슷하기도 하지만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성향이 좀 강하고 WWE는 UFC는 뭔가 좀 원초적인 투기 스포츠니까 이 시너지가 나냐 과연. 지금까지는 딱 뭔가 시너지가 난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시너지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나고 있다. 굉장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여러 측면에서.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규모의 경제라는 말 아시죠? 규모의 경제. 저 경제학과입니다. 경제학과 아시죠? 좋은 학교 또 경제학과. 규모의 경제가 있고 범위의 경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 경우에는 범위의 경제인 거예요. 근데 과연 WWE와 UFC가 어떻게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범위의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해주실까요? 이거 정확한 정의를. 규모의 경제는 아실 거고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커지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소위 아도를 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고 범위의 경제는 카테고리를 많이 늘려놓으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효율성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뭐냐면 범위의 경제는 그래서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일석이조인 거죠. 조직 하나가
두 개의 일을 겹치는 두 개의 일을 조직 하나로 합치면 거기서 비용 절감이 일어난다. 아, 저 지금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웬만한 질문에 제가 흔들리지 않는데 지금 굉장히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이거 내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탭을 쳐야 되나?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범위의 경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UFC랑 WWE가 하는 건데 보통 같으면 두 군데서 할 일을 하나로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UFC랑 WWE가 지금 일부 마케팅 팀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대요. 아,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사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UFC랑 WWE가 이번에 1월에 로스앤젤레스 그 UFC 우마르랑 메랍이랑 붙는 대회가 네. 그러한데 같은 도시에서 311 UFC 311이랑 네. 그 이틀 후에 WWE의 로우 라이브 쇼가 그 월요일에 하는 쇼를 같은 도시에서 같은 주간에 하는 거예요. 정확히 같은 주라기보다 이틀 상간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범위의 경제인 거죠. 그러면 뭐 표도 패키지로 팔 수 있고 뭐 이렇게 되게 패키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패키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그 이름을 TKO 위켄드? TKO 위켄드라고 명명을 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패키지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건 게 그 티켓 값이 비싼 거를 한 도시에서 하는데 이틀 상간으로 했는데 흥행이 된다? 이거는 어느 경우로 봐도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같은 사람이 티켓 두 개를 샀으면 그만큼 몰입도가 커서 두 배의 돈을 쓸 수 있다는 의향인 거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샀다고 해도 TKO WWE 입장에서는 더 TKO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개의 다른 인구층의 소구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인구층에 우리가 어필링하고 있는 TKO라는 기업이다가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잘 전달을 잘 했을까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제 취미에 돈을 쓰고 있는데 스포츠라는 취미에 두 군데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둘 다 어떤 매력을 느끼고 그렇죠. 돈 쓸 의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돈 쓸 의향이 지불 의향이 있다는 거니까 용의가.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마케팅 몰입도가 파워 브랜드 증명한다는 몰입도가 거죠. 증명되는 네. 거고 하나하나씩 다른 인구가 샀다고 하면 우리는 소구력이 두 개 그러니까 WWE랑 그 UFC랑 인구층이 오버랩이란 말을 요즘 많이 쓰는 오버랩되지 않는다는 따로 가지고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 우리는 불도 가지고 있고 물도 가지고 있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신장수 우산장수 아들 두 아들을 그 두 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맞아. 효과가 될 수 있겠다. 맞죠. 완전히 거죠. 그건 거죠.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그게 있는 거죠. 행복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TKO가 조금 그런 효율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제가 좀 뭘 하나 좀 살짝 보겠습니다. TKO가 라이브 이벤트 전략팀이라고 해서 그 통합팀을 차렸어요. 근데 굳이 치면 또 여기서 이제 항상 WWE, UFC 두 개의 메가 브랜드가 있으면 그 내부에서 알력 싸움이 있을 거잖아요. 아, 그죠. 그럴 수 있죠. 모양새 자체는 UFC 쪽 인력이 그래도 주도권을 좀 잡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내부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두 개가 합쳐지면. 근데 굳이 타고 올라가면 이제 헤드인 아리 엠마뉴엘의 첫 번째 비즈니스는 UFC인 거고 WWE는 나중에 이제 가져온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UFC계가 적통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아리 엠마뉴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UFC가 5조 원 넘는 가격에 팔릴 때 그때 그 UFC를 사간 사람이 아리 엠마뉴엘이라는 헐리우드 슈퍼 에이전트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힘을 발휘해가지고 빈스 맥마헌하고 딜을 해서 WWE를 이제 합친 거죠. 오면서 TKO라는 걸 만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UFC 쪽이 가까울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통합 태스크포스 팀 같은 것들의 수장이 UFC 쪽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엔데버라는 회사가 원래는 UFC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엔데버라는 회사가 2016년도에 UFC를 가져오고 그 UFC 뭐 이게 딜의 경제적 법적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그 엔데버의 UFC를 아리 엠마뉴엘이 떼서 WWE랑 합쳐서 TKO를 만든 거고. 그래서 엔데버에도 프로불 라이딩이라든지 몇 개 이제 스포츠 컨텐츠들이 있었는데 프로불 라이딩이면 로데오 같은 거. 로데오예요. 정확히 로데오. 황소 타고 버티는 거. 네. 막 데이나 화이트가 그 프로불 라이딩의
거기는 라이더도 스타지만 그 황소들도 스타거든요. 그럴 수 있죠. 본인의 트위스티드 스텔이라는 데이나 화이트 본인의 뭐 황소도 있었고 그 죽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근데 그런 어떤 IP들,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지적재산권 브랜드들을 이번에 엔데버에서 그 TKO로 다 옮겼어요. 다 매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TKO가 엔데버에 돈을 주고 그런 약간 자녀 스포츠 브랜드들을 다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WWE랑 UFC만 있던 TKO 브랜드는 그 회사는 이제 완전한 라이브 스포츠 컨텐츠 회사가 되는 거고 엔데버는 완전히 엔터테인먼트 쪽에 남는 거고. 참고로 그 CJ가 엔데버 컨텐츠라는 회사를 매입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한 3, 4년 전에 네. 그때 계약할 때 비싼 가격을 주고 그 엔데버 컨텐츠가 모 회사가 엔데버예요. 그 아리 엠마뉴엘 엔데버. 그래서 아리 엠마뉴엘이 CJ한테 굉장히 핸섬한 가격을 주고 팔았다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이거 뭐 다른 얘기인데 그 해에 엔데버가 평소보다 수익이 월등히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잘 팔아서 그랬다. 엔데버 입장에서 잘 팔았다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70-80%를 넘겼잖아요. 그 지분을 CJ 쪽에. 근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그 두 개가 있어요. 그런 딜이. 하나는 엔데버 컨텐츠를 CJ가 굉장히 과도한 가격에 CJ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 엔데버 입장에서는 흐뭇한 가격에 사갔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 하나 더는 하이브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BTS가 있는 회사가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그 에이전트의 이타카였나? 이타카일 거예요. 이타카라는 그 스쿠터 브라운 미국의 메가 에이전트예요. 근데 가수 쪽에서 저스틴 비버, 싸이 뭐 같이 일했던 사람의 회사를 사올 때도 스쿠터 브라운 쪽에는 굉장히 좋은데 하이브 쪽에는 굉장히 안 좋은 가격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국 기업들이 약간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한 그 환상 같은 게 흑우보단 한우죠. 네. 그런 얘기가 있다. 이거 네네. 좀 여담이고 그래서 사실 TKO가 입장에서 WWE랑 UFC를 범위의 경제로 묶는 게임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경영학적으로 보면 비용 절감이 엄청날 테니까 그렇죠. 그거 역시 스트렝스죠. 스왑 분석에서. 약간 내부적인 갈등이 좀 심화돼가지고 그 갉아먹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내부적으로 외부에서는 발견하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그건 뭐 속속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게 뭐 그런 거야 완전히 없앨 수 없는데 그걸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좀 자양분으로 쓰느냐 마느냐가 그치. 사실 문제고 그치. 갈등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또 촉매제이기도 하니까. 근데 보면 지금 WWE도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고 UFC도 너무너무 좋고 이게 범위의 경제나 이런 시너지 효과잖아요. 범위의 경제가 결국 간단히 얘기하면 시너지인데 그것보다 제가 보기에 있어서 많이 간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있어서 강점은 뭐냐? 이런 WWE나 뭐 UFC나 이런 딜 같은 거는 이 미디어 업계에서 많이 있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의 중요성이 엄청 크고 한두 번을 경험했느냐 아니냐가 그 딜을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향배를 가르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16년도에 UFC를 사간 게 아리 엠마뉴엘이잖아요. 네. 이런 딜은 경력자가 많지가 않은 딜이에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엄청 메가 딜에 디테일이나 이런 게 많긴 할 텐데 한 번 경험한 사람이랑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같은 딜에 나서면 그 효율성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때가 5조짜리였잖아요. 그때가 5조였죠. 5조 원. 5조 원. 지금으로 치면 한 6조 넘죠. 거의 7조 가까이고. 4.5빌리언이었으니까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하면 6조 정도 되겠네요. 거의 6조 넘죠. 6조 넘 거의 7조 되죠. 근데 보면 또 괄목할 만한 점이 뭐냐면 아리 엠마뉴엘이 그 전에 UFC랑 폭스 공중파 채널이랑 201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딜을 할 때 중개인으로 나선 게 아리 엠마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가 딜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보세요. 폭스 UFC 딜 아리 엠마뉴엘 했죠. 물론 UFC 입장이지만 다음에는 2016년도에는 아리 엠마뉴엘이 그 UFC를 사가는 딜을 했죠. 엄청난 딜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물론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다른 딜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근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랑 WWF가 WWE가 넷플릭스랑 10년 북미 UK 방영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로우. 예. 근데 그게 거의 10년간 거의 막 10조 원짜리 계약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계약이에요.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 다 알 수 있죠. 아리 엠마뉴엘이. 그러면 이 WWE랑 넷플릭스랑 했을 때 어떤 얘기가 오갔고 어떤 식으로 논리가 전개됐고 하다는 걸 아리 엠마뉴엘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넷플릭스나 다른 OTT 스트리밍 서비스랑 아리 엠마뉴엘이 계약을 하면 훤히 아는 상태에서 이미 너무 메가딜을 많이 해본 데다가 작년에는 WWE 딜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너지가 엄청나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 UFC 딜은 다양한 관점으로 뭐 ESPN이랑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아니면 OTT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유리해질 것이다. 네. 그 미디어 지형도를 좀 보면 미국에 ESPN 플러스가 디즈니 소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ESPN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UFC가 빠지면 지금 당장 매주 하나씩 대회를 열면서 그러니까 로스터가 많다는 것도 이런 파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거의 매주 본인들의 컨텐츠를 책임지는 UFC가 빠진다? 큰일 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걸 UFC가 예를 들어 빠지면 그걸 따라서 구독자들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옮겨갈 수 있죠. 옮겨갈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지금 미국도 추세가 한 사람이 2개, 3개씩 OTT를 보지 않는 추세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만 해도 그래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다 있다가 지금 뭐 물가도 올라가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이니까 많이 이게 가입을 해봤자 구독을 해봤자 잘 안 봐. 또 몇 개만 보지. 그러니까 딱 효율적인 거를 골라서 보고 있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한국 쪽에서도 그 움직임이 있지만 미국 쪽에서도 이제 스포츠 리그 자체가 스트리밍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뺏기면 ESPN 입장에서는 좀 골 때리는 거고 소위. 그리고 하나 더는 디즈니 입장에서 보면 디즈니 엄브렐라, 디즈니 우산 아래에 있지 않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UFC가 가면 걔들이 커지면 또 역으로 디즈니 입장에서는 너무 위기인 거예요. 짜증나겠네. 짜증나죠. 그러니까 놓칠 수가 없는 컨텐츠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속성을 다 알고 있고 UFC만큼 시즌 없이 꾸준히 컨텐츠를 뿜어내줄 수 있는 회사가 없는데 연회에 한 45회 정도 하니까 그렇죠. 거의 진짜 일주일에 하나씩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컨텐츠 더 있고 뭐 웨이 그 개체량 쇼 라이브 쇼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UFC가 꽃놀이 패고 그런 딜을 하는 데 있어서 TKO에서 WWE 딜을 이미 해본 입장에서 야 이거 진짜 이번에 UFC 딜하면 우리가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올해의 강점이죠. 시너지죠. 네. 지금의 어떤 환경에서도 더 빛을 발할. 그렇죠. 이런 중계권 협상 능력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선수별로는 뭐가 없을까요? 교류가? 선수별로? 뭐 그런 게 한번 있었으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가 WWE랑 UFC를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 특성을 얘기를 하자면 아까 뭐 인도어 스타디움만 한다는 특성이 있듯이 UFC를 다른 브랜드랑 같이 결부시키는 걸 굉장히 경계해요. 되게 안 좋아해요. 되게 안 좋아요. 뭐 약간 브록 레스너 같은 거 있잖아요. 좀 특이 케이스인데 특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허용을 하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딱 아직은 안 보이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근데 그게 조금 바뀌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이거 여기서 말씀드렸었나? UFC 라이브 중계 처음 할 때 첫 광고가 WWE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해드렸었죠. 그거는 제가 보기 좀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크로스오버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 게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좋으면 테스트는 해보겠죠 분명히. 근데 워낙 좋은 설레가 있고 네, 나쁜 설레가 또 CM펑크란 나쁜 설레가 있어서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진 확실히 모르지만 뭔가 그런 조짐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입장에 제가 하는 일이 좀 그런 쪽이니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감지된 건데 모르죠. 근데 뭐가 있냐면 제가 보기엔 UFC 유튜브 채널을 보면 그
브랜드도 말하는 방식이 있어요. 브랜드의 레토릭 수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고 총체적으로 보면. 근데 UFC에 유독 요즘에 그 마라톤 컨텐츠들이 많아졌어요. 영상이 3시간 4시간짜리 계속 틀어주는 컨텐츠들. 원래 UFC가 이런 걸 많이 안 했어요. UFC 마라톤이라고 해가지고 UFC 그래서 그 유튜브에 한 3시간 3시간 4시간짜리 컨텐츠가 되게 많이 올라와요. 하루 종일 돌릴 때도 있더라고요. 돌릴 때도 있고 그리고 영상 자체로도 베스트 피니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UFC가 뭐가 있냐면 어지간해선 풀버전 경기를 잘 안 풀어요. 그게 데이나 화이트 특성 중 하나예요. 왜냐면 그거 본인들의 컨텐츠 가치를 절대로 다운그레이드 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UFC 카운트다운 같은 영상도 자세히 보면 선수들이 뭐 A 선수랑 그러니까 A 선수 B 선수의 타이틀전이 있을 때 A 선수와 C 선수가 이전 경기에서 맞붙었는데 C가 전 챔피언인데 A가 이겨서 이번에 B라는 챔피언에게 도전을 한다. 할 때 자료 화면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때 자세히 보시면 피니시 시키는 장면은 안 틀어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피니시 장면은 영화의 결말 같은 거라서 제방으로조차 잘 안 트는 게 UFC거든요. 그래서 풀 버전을 틀어도 경기 하나 정도를 풀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UFC 공식 채널에 경기 꾸러미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게 WWE가 그런 식으로 좀 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하이라이트 영상. 근데 그게 뭐 말씀하실 내용은 아마 이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WWE의 문화적인 약간 그 푸는 흡수가 방식을, 되는 게 요소가 좀 흡수된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그런 것도 해석이 돼요. UFC가 워낙 이제 갖고 있는 DB가 많아진 거야. 그것도 그렇지. 그냥 싸매고 있는 것보다는 푸는 게 낫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UFC는 WWE는 그런 채널도 있어요.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따로 있잖아요 채널들. 그냥 옛날에 로얄 럼블이라든가 서바이벌 시리즈라든가 그냥 한 3-4시간짜리를 그냥 통으로 올려버려. 통으로 올려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향수도 자극하면서 맞아요. WWE 유입을 좀 시키는 홍보도 하면서. 근데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게 곁다리로는 어떤 의도도 있다 보냐면 결국은 또 올해 넷플릭스는 아니죠. ESPN 계약 종료에 앞서서 최대한 좀 많아 보이는 하이브를 좀 올려놓는 것 같아요. 액세서블하게 해서 접근 가능성 있게 해서 호감도를 상당히 높여놓고 그걸 토대로 또 올려치기가 가능한 가격 올려치기. 그리고 UFC 입장에서 좀 유의미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단초가 보이는 게 뭐냐면 WWE스러워지고 있다는 단초가 뭐가 있냐면 이번에 UFC 공식 기사에 뭐가 있었냐면 탑셀링 머천다이즈 탑5 스타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그거 저도 못 본 형식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시겠죠. 원래 UFC가 이런 걸 절대 안 해요. 그쵸. UFC 입장에서는 너무 상업적으로 보는 거야. 느낌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가장 머천다이즈를 굿즈를 많이 판 5명의 선수를 UFC 공식 기사로 쓴 거예요. WWE는 많았어요. WWE는 그런 기사밖에 없어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인데 이 머천다이즈 자체를 키우겠다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발언 같은 거예요. 이게. 나 이제 그 많이 팔 거야. 굿즈 많이 팔 거야. 이런 의미다. 그거 되게 의미가 큰 거예요. 정확히 딱 그게 올라왔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2023년은 없었어요. 아니 왜냐면 UFC 그 홈페이지를 처음에 이제 스포티비 이제 들어갔을 때 10년 전에 그 관리하는 역할도 같이 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스포티비가 갖고 있었어요. 한국 맞아. 쪽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게. 근데 그쪽 기사들은 다 인터뷰나 그렇죠. 최근 들어서 좀 지나서 뭐 약간 랭킹 기사들 있잖아요. 뭐 누가 제일 빨리 KO를 냈나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경기 위주야, 다. 근데 이렇게 뭔가 어떤 굿즈, 뭐 판매 이런 쪽에 뭐 순위를 매겨서 그것도 재밌게 짰겠죠. 그런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1위가 누굴 것 같아요, 근데? UFC에서? 조금 충격이었어. 충격 아닌 충격. 은퇴 선수인가요? 하빕? 아니야. 작년이니까. 작년. 션 오말리. 아니야. 누구죠? 포아탄. 와, 제가 그거 보고 와 이거. 그렇네. 포아탄이 1위고 2위가 맥살러예요. 그것도 신기하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또 그 순위조차. 이게 그 해 때 뭔가 임팩트를 남긴 거에 대한 사람들의 이 충성도 로열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작년에
인상적인 KO 승들을 많이 남겼던 그쵸. 파이터들이잖아요. 그 기사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재밌네, 흥미롭네. 그렇죠. 이거를 UFC에서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게 약간 다른 시대를 알리는 거예요, 마케팅적으로. 네. 근데 이제 WWE는 제가 알기로는 선수들한테 뭐 4%에서 한 6.5% 사이 로얄티를 준대요. 근데 UFC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UFC 뭐 그런 거 워낙 로얄티 같은 거 안 주는 걸로 좀 유명한 회사니까. 예전에 뭐 UFC 게임 나올 때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 선수들이 로얄티 안 주면 안 들어가겠다가 안 들어가겠다. 게임에 내 거 허용 안 하겠다고 했다가 UFC에서 잘렸던 적도 있고. 된소리를 맞고. 존 피치, 뭐 조시 코스체 같은 선수들. 그래서 뭐 하여튼 있죠. 굿즈 산업을 키우겠다, 굿즈 디비전을 키우겠다 같은 것도 좋은 의미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WWE 스타일을 UFC가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반증 중 하나다. 그래서 TKO의 범위의 경제 이런 게 또 스트렝스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UFC의 강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약점이 있습니까? 약점이 지금 2024년, 2025년 이 시점에선 약점을 억지로 찾아야 돼요. 약점이 특별히 보이질 않아요. 왜 약점이 없어졌죠?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은 있었잖아요. 불안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해소됐죠. 작년에 많이 해소됐죠. 왜냐하면 선수협에서 선수협도 그쵸. 선수협이 뭉칠 뻔했는데 그걸 오랫동안 잘 싸웠던, 막아냈고 법정 싸움이 잘 마무리가 됐죠. 가치 판단을 떠나서 UFC 입장에서는 이 선수협을 통해서 선수협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 소송을 통해서 UFC의 독점 금지 그리고 선수 처우에 대한 이 법안이 통과되거나 만들어지기라도 하면 이제 UFC 입장에서 온전히 비용 구조의 관점에서 선수들의 처우가 좋아진다는 건 UFC 입장에서는 비용 구조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UFC 입장에서 그게 리스크였는데 그거를 이제 UFC 입장에서 완벽하게 완승을 거둬버리면서 그 10여 년간 10몇 년간 이어져 왔던 그 파이터 페이에 관한 그 약점을 지워버렸죠, 사실. 그러니까 과거의 선수들이 UFC에서 활동했던 선수들이 야, 그 당시에 우리가 그냥 싼 값에 거의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 그거를 보상해 줘라. 그래서 되게 큰 어떤 걸 배상을 요구를 했는데 뭐 근데 이게 이제 주는 건 주는 건데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선수들의 대우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게 되는 그쵸. 거니까. 근데 UFC가 작년에 그거를 야 좀 달래가지고 퉁을 친 거죠. 그러니까 법리로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집신장사, 우산장사 같은 건데 이 참여한 거는 전현 파이터가 다 같이 있었거든요. 그 소송에. 근데 전 파이터 입장에서는 향후에 현직 파이터들이 현재 시점 파이터들이 받는 이득은 본인들한테는 뭐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전직 파이터들을 잘 구슬려서 전직 파이터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현직 파이터들에게 향후의 미래에 발생하는 그런 혜택 같은 거는 없애는 전략으로 해서 UFC가 이거를 마무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마무리되면서 약점으로 크게 벌어질 수 있었던 빈틈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들 잘 봉합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붙었고 이제는 거의 붙었어요. 그래서 위크네스가 약점이 진짜 없어. 데이나 화이트 개인의 약점 같은 거 없을까요? 개인의 약점. 뭐 예를 들면 재작년에 저는 이게 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법했었는데 와이프를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때렸잖아요. 뺨을. 그 영상에 올라왔잖아요. 물론 이제 아내가 먼저 이제 좀 위에를 이렇게 딱 쳐요. 근데 이제 그건 둘째치고 여자한테 손대는 건 진짜 말도 안 돼. 그게 하필이면 또 영상이 고스란히 잡혀가지고 다 퍼져가지고 야 이거 끝이다. 이게 이 경영자가 이런 도덕적인 가치 판단에서 도덕도 문제가 아니고 되면 그건 그냥 남자로서 하면 안 될 짓이죠, 진짜. 그냥. 그런데 그게 또 넘어갔어요. 그게 넘어간 게 사실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사건이었죠. 그게 딱 2년이었을 거예요. 그게 1월인가 그랬어요. 그쵸. 그게 시즌 연초였어요. 시작하기 전이었어. 그래서 큰일 났다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이나마이트도 가는구나. 근데 진짜 그걸 더 캐릭터화했나? 영화의 빌런이 죽은 줄 알았는데 드래곤볼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프리저가
다시 살아나요? 바위에 파묻혔는데 이렇게 탁 털고 일어나서 흠집 좀 난 채로 아프군요. 뭐 이런 장면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거기서 경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4점을 이걸 넘어온다고? 늘 말씀하시던 데이나 화이트의 캐릭터가 그쵸. 이미 악당화돼 있기 때문에 그쵸. 선역을 하던 사람들보다 이 생채기가 덜 나는 거지. 덜 나요. 운신의 폭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그게 윅네스라고 보기엔 그 데이나 화이트가 또 그 사건은 너무 저도 실망스러운 사건이지. 그거 빼고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또 거칠긴 한데 근본적으로 뭔가 큰일을 저지를 실수를 저지를 사람은 아니거든요. 또 그런 게 있고. 근데 다만 하나 보면 그 슬랩 파워 슬랩에 너무 꽂혀 있다. 파워 슬랩. 근데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데이나 화이트 대표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숫자로 나오는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계속 본인 밀고 있는 그냥 이거 뭐 중간에 스르륵 사라지길 바라는 게 아닐까? 스르륵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길 바라는 게 아닐까? 그리고 굳이 약점을 찾자면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UFC가 세력을 너무 넓히려고 한다. 그래플링 같은 것도 본인들이 다 해보려고 파이트 패스에서 파이트 패스 인비테이셔널 이런 걸 힘을 좀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무위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약간 빈스 맥마흔이 WWE 잘 나갈 때 복싱 경기 막 하고 그랬잖아요. XFL이라고 막 풋볼리그도 만들고 했던 것처럼 풋볼리그는 심지어 2번 만들었어. 두 번째는 덜락이랑 같이 합작으로 했는데 그때 코로나 터지면서 그때도 한 번 더 했었어요. 한 번 런칭을 했었어요. 2020년대 초반에.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약점은 좀 진짜 좀 억지로 찾아야 되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약점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UFC의 어떤 브랜드 자체로 보면은 좀 논외가 될 수 있으니까. 약점이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약점? UFC 약점. 그러니까 여기서 내부적인 거죠. 약점은 윅네스는 이제 내부적인 거죠. 외부 위협이 아니라 거잖아요. 약점. 올해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보이진 않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또 선수들의 대우 문제가 또 올라올 거예요. 근데 올해 일단 작년에 어떤 봉합이 돼 있는 상태여서 다시 벌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당장에는 뭐 특별히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에는 뭐 사고가 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UFC가 굉장히 그런 거는 너무 관리를 잘하고 매뉴얼로 다 돼 있으니까 그냥 매뉴얼이 어느 정도로 돼 있냐면 개체 뒤에 백판 있잖아요. 다 센치 다 길이 정해져 있고 조명 위치 다 정해져 있고 그 매뉴얼을 이만한 걸 보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 대회를 하면 뭐 서울대가 같은 부사관이 됐던 그걸 보내줘. 고스란히 그걸 똑같이 규격을 맞춰야 돼요. 그 정도예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뭐 웬만한 뭐 물샐 틈이 없죠. 높은 리그들은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UFC도 그 정도 급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떠오르지 않죠. 다음 걸로 넘어가. 너무 나도 강점에 비해서 약점을 아니 이게 뭐 UFC 예찬이고 이게 아니고 아니면 에이펙스 대회가 너무 많아진 에이펙스 대회가 너무 많아진 거 그건 단점이긴 해. 에이펙스 대회가 뭐냐면 UFC 본사에 있는 소형 경기장에서 한 500명 정도 들어가요. 500명도 안 들어갈 걸요 거기. 그래서 그 경기장에서 한 달에 한 2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한 1년에 하는 경기 한 최소한 반 정도는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박진감도 떨어지고 널리 봤을 때 이제 이 프로덕션의 레벨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 관객들의 함성이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 그렇게 경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근데 이제 데이나 화이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너무 에이펙스에 편해진 것 같다, 익숙해진 것 같다. 이제 조금 더 박차고 나가서 하겠다. 많이 한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비용 구조로 봤을 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사무실이 옆에 있는 거잖아. 근데 출근하는 시간이 한 뭐 10분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한 5분. 그 대회는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저는 약간 오히려 옛날 WCW처럼 조금 소규모인데 좀 약간 컬트한 느낌으로 ECW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거기서 사람만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좌석을 좀 배치한다거나 좀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좀 늘리면 그래도 한 1000명 정도만 들어가도 분위기가 좀 살긴 살 건데.
UFC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는 돈 안 들이고 하고 다른 데 갈 때는 UFC가 사이트 피라고 해서 돈을 받고 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돈 안 쓸 땐 절대 안 쓰고 뭔가 본인들의 비용이 들어가는 대회를 할 땐 돈을 받고 가고 뭐 거의 그 수준 같아요. 그게 또 뭐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 노하우겠죠. 뭐 쓸데없는데 돈 안 쓰자. 안 쓴다. 그래봤자 뭐 크게 돌아오는 거 없으니까 방송용으로 찍어내듯 에이펙스에서 경기를 하고. 야, 약점에서도 또 강점 얘기를 하게 되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좀 알아봤고 이제는 외부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 기회와 위협이 있는데 오퍼튜니티와 트렛. 기회를 먼저 얘기를 하면 위협을 얘기할까요? 기회를 먼저 할까요? 기회를 얘기하시죠 먼저. 기회하면서 위협도 같이 이렇게 그렇죠. 싹 섞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위협도 사실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위협도 지금. 여하튼 기회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기회, 외부적인 요인. 일단 UFC를 유치하려는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많아지고 있다. 숫자가.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시드니 같은 경우 새로 계약을 하고 당장 2월 초에 사우디에서 대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회 아데사냐 막 이마고프 PPV급 경기를 나오죠. 거기다 넣고 뭐 샤라블렛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MVP하고. 그런 지역적인 것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기회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아부다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좀 마카오에서도 이번에 대회 했었고. 일본 쪽도 뭐 좀 알아보고 있는 것 같고 UFC가. 그렇죠. 그런 거는 충분히 이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UFC 쪽으로. UFC가 진짜 웃긴 게 본인들 대회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받고 가요. 그러니까 지자체나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사이트 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동 사이트 피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받고 간대요, 무조건. 우리나라도 들어올 때 얼마를 개런티 해줘야지. 그렇죠, 얼마를 내야죠. 경기 개최 권한을 주잖아요. 그게 한 30억, 15억인가 30억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지금도 올라갔겠죠. 근데 이게 뭐 UFC 내부에서 티어가 있나 봐요. 페이퍼뷰 티어를 유치하려면 얼마를 줘야 되고 파이트 나이트 티어를 개최하려면 얼마 줘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유타 대회를 최근에 몇 년간 했잖아요. 카마라 우스만 대 레온 에드워즈도 유타에서 했고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열렸던 이번에 포아탄 페레이라랑 라운트리 주니어 경기도 유타에서 했고 돈을 받고 간다는 거죠. 진짜 근데 지자체가 어지간한 지자체는 UFC를 섭외를 못해서 막 안달이래요. 근데 UFC 갈 때는 돈도 개런티가 돼야 되고 본인들이 받는 돈 그리고 실제 티켓 세일즈도 본인들이 시장 조사를 다 한대요. 유타 같은 경우는 2016년도까지는 파이트 나이트 티어를 했는데도 잘 안 돼서 UFC가 안 가던 도시였는데 이번에 페이퍼뷰로 갔잖아요. 한 2년 전부터. 왜냐면 유타에 막 테크 기업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경제 그 인컴이 엄청 높아졌대요. GDP가 그 도시 GDP, 그 주 GDP가.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UFC는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가는 거고 유타의 경우에는 얼마를 줬는지는 안 밝혀졌고. 근데 꽤 많은 돈을 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중동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갈 때는 20밀리언이래요. 25밀리언. 그러니까 거의 370억. 370억. 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갈 때마다 그 돈을 받고 간대요. 근데 그 돈을 이제 받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UFC가 선수들 파이트머니나 이런 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사우디에서 대회 연다고 했을 때 UFC가 약간 B급 선수들을 막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야 이걸로 내가 돈을 야 이 돈에 얘네들을 맞아, 쓴다고? 그래서 한번 취소된 적 있어요. 그래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신경 쓴 거예요. 보니까 사우디는 그러니까 UAE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25밀리언 달러를 준대요. 30 비슷한 37. 급이지 않겠어요? 근데 사우디는 원래 20밀리언이었대요. 이거 물론 이제 비공개 자료입니다. 비공개라기보다 추정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릿 피셜 20밀리언인데
이번에 리아드 시즌 때 재계약했잖아요. 그때 이게 40밀리언으로 뛰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가 그 터키 그 사람 손잡고 막 그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 총수 막 손잡고 영상 찍고 했던 게 스포츠 문화 행사를 총괄하는 아주 장관 같은 사람이랑 막 손잡고 영상에 나와서 막 인사하고 했던 게 경기를 한번 치르면 600억.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파이트 머니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맞춰서 이제 짤 수 있겠죠. UFC가 그 금액을 맞춰서. 그러니까 그 대회에 공을 얼마나 들이느냐에 따른 거는 선수의 출전 그 엔트리를 보면 알아요. 이번 2월에 아데사냐를 거기 꽂아 넣잖아요. 그 다음 주가 호주 대회예요. 그 호주 대회에 아데사냐를 안 넣고 거기 사우디에 넣었어. 그치. 이건 사우디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마보프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게 같이 두 개를 다 엮을 수가 있으니까. 샤라블렛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말도 안 되게 솔트레이크 대회가 멤버가 좋잖아요. 그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솔트레이크 시티의 그 스타디움에 그 아레나죠. 그 아레나의 뭐 수뇌부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 염원이었대요. 그리고 그 솔트레이크 시티랑 유타주 자체가 좀 돈이 많아지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리브랜딩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올림픽을 했던 이미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스포츠 타운이다. 그런 이미지를 하는데 사실 갑자기 뭐 다른 구기 종목 와서 하는 것보다는 완결성이 있고 좀 역사에도 오래 남는 UFC 대회를 딱딱딱 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UFC는 그런 급들 있잖아요. 뭐 올림픽이나 뭐 이런 국제 스포츠보다는 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좀 더 용이하고 접근성 용이하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유타에서 초청한 그 뭐 지자체나 그리고 스타디움 그 경기장 아레나 쪽에서도 손해를 안 봤대요. 돈을 벌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막 고용 유발 효과도 있는데 그 경제 유발 효과 있잖아요. 경제적 임팩트가 유타에서 일주일 하잖아요. 파이트 위크를 3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 그리고 250개의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 그럴 수 있지. 그리고 100억 원 가량의 급여. 근데 뭐 이거 저는 다 믿진 않아요. 믿진 않은데 지자체가 이제 우리의 그쵸.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긴 하죠. 짠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부풀려진 점은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 잭슨빌 대회를 갔잖아요. 경찬성대 볼카노프스키 플로리다에 있는 그 도시인데 진짜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이죠. 아니 사람이 없어. 아니 그냥 진짜 도로도 엄청 넓어요. 아 이게 아메리카구나라고 느꼈어. 미국이 아니야. 이건 아메리카다. 도로 엄청 넓은데 차는 또 몇 대 안 다니고 빌딩은 높은데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그냥 진짜 이게 공간이 1인당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넓어. 근데 경기장 딱 가니까 그 밖에서 안 보이던 사람들이 거기다 와 있더라고. 근데 그게 아마 잭슨빌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처 대도시에서 대도시에서 온 사람도 많을 것이고 대회가 5시부터 시작이면 저희가 한 3시부터 갔거든요. 이미 취해 있어. 5,000명 정도는 이거 좀 약간 과장인데 이미 술집에 꽉 차가지고 다 취해 있어요. 낮술 먹고 뭐 이미 다 갔어요. 거기서 파생되는 경제 효과. 그쵸.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 먹기만 했겠어요. 뭐 그쵸. 숙박도 하고 며칠 또 묵기도 하고 거기서 딴 데도 잭슨빌 가고 맛집 검색해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효과들을 아마 지자체에서는 명분으로 내세워서 UFC를 유치하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쓸만한 뭐 금액이니까. UFC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이제 우리가 라이브 세일즈 그 라이브 그 뭐죠 티켓 세일즈 기록을 세웠다 하면 수입이 늘어났다. 이제 잠재적으로 UFC를 유치하고 싶은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 우리도 빨리 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게 또 오퍼튜니티죠. 기회죠. 지금 뭐 호주 있지. 좀 뭐 기회와 위협을 같이 얘기해야 될 텐데 유달리 이제 아시아 쪽은 좀 많이 못 들어오고 있다. 그건 결국에 중국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인도는 아직 멀었고 사실 MMA라는 거를 알리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중국은 중국 스타들도 좀 많고 챔피언도 있는데
중국 시장을 공략 못하고 있다는 건 좀 아쉬움이죠. 그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그래서 저는 그 아시아 쪽 느낌은 중국에는 지금 바로 못 들어가니까 마카오를 작년에 공략을 했던 거고 아마 마카오 쪽을 위주로 가면서 해서. 이제 일본 쪽을 타진하겠죠. 일본하고 한국 계속 타진할 거고 일본은 라이진을 그러니까 라이진 쪽에서는 어떻게 UFC를 바라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GF에는 확실하게 UFC는 이제 트리플 A가처럼 그 지역에 뭐 우리가 유명 축구팀의 유소년 리그 팀이 있듯이 이쪽 지역에서 선수를 키울 수 있는 단체로 딱 찜해놓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라이진은 또 모르겠고 여하튼 아시아 쪽 공략은 시원하게 딴 지역보다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들어요. 예. 아까 뭐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건 스페인의 마드리드 같은 데는 8만 명짜리 경기장을 채우던 문화적 저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큰 거죠. 이제 그죠. UFC 티켓 값이 싸지도 않고 한국에 왔을 때 뭐 경제 상황부터 해서 돈을 뭐 한두 푼 하지 않는 티켓 값을 UFC 뭐 미국은 페이퍼뷰는 제일 싼 티켓이 30만 원씩 하고 막 그러니까 싼 대회의 제일 싼 티켓 값이 30만 원 하고 막 이러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나라 왔을 때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싼 그쵸. 티켓이. 예. 그런 거를 UFC가 원하는 규모의 경기장을 채울 정도의 어떤 우리나라의 격투기 상황인가? 경제 상황인가? 이런 것조차 많이 보는 거고. 그죠. 그러려면 스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런 스타가 있나? 없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스타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고 UFC는 그 지역 스타를.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도 좀 기용하려고 하는 거고 아사쿠라 카이도 그런 면에서 맞아요. 분위기 타이밍이 너무 좋았고 타이틀전을 바로 받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최도 선수를 이제 믿고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좀 걸리고 최도 선수가 여기서 좀 미끄러지면 좀 걸릴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적인 공략이 되게 활발해지고 있다. 맞아요. 네. 예. 환영하고 있다 다들. 환영하고 있다. 예. 막 안달이다. 버선발만 신고 나와서 어유 들어오세요. 우리 손자를 맞이하는 할머니처럼 다들 모든 도시들이 UFC를 맞이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회인지 위협일지 모르겠는데 라이벌 단체들의 현 상황이에요. 일단 가장 큰 어떤 경쟁자 라이벌로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예상됐던 점쳐졌던 정도? 점쳐졌던 PFL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PFL이 벨라토르까지 인수하면서 광폭 행보를 보였어요. 그쵸. 그러면 그 PFL에 돈 데이비스가 얘기했던 건 야 이제 봐봐 우리 선수층이 UFC랑 맞먹어 벨라토르랑 같이 엮으면 30인가 30위 안에 절반이 우리 선수였나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 예상을 하면서 이제 지각 변동이다. 전설의 남이철의 디베나이 채널 인덱스에서 인덱스 MMA에서 재작년이었던 것 같긴 한데 2년 전 1년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 한 명의 대항마를 뽑으라면 물론 UFC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PFL이다.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PFL이 거의 그 예전 쇠락한 MMA 대회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죠. 지금 벨라토르 선수들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네, 몸값 높은 선수들한테 핏불 부터 해서 뭐 많은 선수들한테 에런 피코는 이제 계약이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나왔고 몇몇 선수들이 같이 동조할 분위기예요. 같이 움직일 분위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경기를 안 주는 거예요. 계약은 안 놔주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뿔이 난 거예요. 분위기가 거의 최악이죠 지금. 최악이죠. 근데 PFL이 이제 벨라토르 선수들은 좀 놓고 사실 벨라토르를 끌고 갈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쵸. 사실은 뭐 선수만 흡수해가지고 버리는 껍데기는 버리는 형식이 될 텐데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안에 알맹이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조차도 경기를 안 잡아주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나마 PFL이 이번에 좀 공을 들이는 게 1월 이번에 대회인 것 같아요. 챔피언 그 아일랜드 대 다게스탄 2
저기 하빕 사촌 우스만 누르마고메도프랑 폴 휴즈. 네. 이 경기를 아일랜드의 폴 휴즈. 힘을 주고 있고 하빕 목소리 빌려가지고 맞아요. 아일랜드 애들 뭐 누구 있냐 맥그리거 하고 폴 휴즈 빼면 누구 있냐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조금 화제는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얼마나 성공시킬 것인가 이것도 물음표예요. 지금 많이 모멘텀을 많이 잃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데이나 화이트도 PFL 얘기를 하면 막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 격투기 프로모션이 쉬운 줄 알았지 하면서 얘기하고 보면 이제 돈 데이비스라고 되게 프론트맨처럼 앞에 나서서 인터뷰하고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분들이 혹시 이걸 듣고 있으면 잘 들어야 되는 게 그 격투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게 표방하는 거는 그 사람의 결점일 가능성이 높다. 대표든 매니저든 아니면 뭐 스폰서든 너무 방어기제다. 의리 강조하고 막 이러면 그런 걸 수 있다. 뭐냐면 돈 데이비스가 누구냐면 이제 PFL의 수장 같은 거였어요. 뭐 C 레벨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프레지던트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런 거 회장이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UFC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파이터 퍼스트다. 선수가 제일이다. 그래서 은간우 계약부터 해서 선수들한테 돈이 얼마 갈 거고 우리는 막 하고 사람 좋은 얘기 엄청 하고 그 선수들의 대표자도 뽑았어요. 그게 은간우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대회사와 선수 대표 간에 어떤 이런 소통 굉장히 많이 할 거고 선수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들 우리가 다 들어줄 거고 은간우 아프리카 회장 아프리카 무대에도 안 오는데 자꾸 아프리카 회장 주고 막 그게 투자금은 들어왔거든요. 사우디에서도 들어오고. 네네. 근데 뭐 어떻게 잘 뿜빠이라고 하죠. 네, 전문용어. 분배를 어떻게 뭐 잘 했겠죠. 자기들끼리. 보면 이제 뭐 은간우 뭐 차기 대회는 말도 없고 분위기는 거의 최악인 것 같아요. 한때 뭐 아프리카 대회까지 청사진까지 그리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근데 PFL이 그 PFL 유럽 하고 PFL 메나라고 그래가지고 중동하고 북아프리카 쪽에 대회가 있긴 있어요. 리그처럼. 근데 그게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물음표예요. 일단. 완전 물음표죠. 네. 자 그러면은 PFL은 이자문께서 보시기에 왜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집은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고 뭐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일단 이거를 이끈 수뇌부들이 되게 수완이 좋았어요. 투자금도 끌어오고 다른 어떤 격투기 쪽에서 격투기 측 인사가 설립한 다른 격투기 대회와는 다르게 먼저 그 방영권 계약 같은 거 먼저 하고 수완이 되게 좋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거는 어쨌건 어느 정도의 애정과 몰입도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끌어야 되는 게 격투기 대회라고 보는데 단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격투기에 대한 이 애정이나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너무 산술적으로 그냥 여타 스포츠처럼 접근을 해서 컨텐츠를 그런 식으로 푸니까 진짜 죽도 밥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이유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 뭐 테크 쪽이나 파이낸셜 쪽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성공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격투기 대회가. 확률적으로 봐도 UFC 이외에 성공한 대회도 없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전선은 엄청 넓게 가지고 왔는데 집중도는 엄청 떨어진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딱 결정적인 패착이 뭘까요? 은간우를 잘못 썼나? 아니 은간우를 썼을 때 뭐를 많이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은간우가 딱 들어왔을 때 뭐를 많이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은간우 하나가 그래도 믿을 만한 흥행 카드인데 그거 자체를 그렇게 소모해 버렸으니 나머지는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저희 서두로 돌아가면 그래서 로스터가 그렇게 탄탄한 게 UFC가 리스크가 해칭이 되는 거예요. 선수 하나가 갑자기 어처구니없게 지거나 사고를 저질러도 로스터에 막 엄청 잘하는 선수들이 몇백 명이 있으니까 그걸 해치를 하는 거죠. PFL과 더불어 이제 벨라토르. 사실 벨라토르는 저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마무리해야 되죠. 브랜드의 생명력이 좀 다한 것 같고 결국에 PFL이 그 선수들을 끌고 와서 흥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작년에는 기대치에 못 미쳤고 너무 은간우를 내세웠는데도 이 정도면은 뭐
이번에 이제 한번 우스만 누르마고메도프랑 폴 휴즈 하는 거 봐야죠. 맥그리거는 아마 못 불러올 것 같긴 한데 못 불러올 것 같아. 합입하고 해가지고 이제 아일랜드와의 그런 구도 될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조차 근데 스토리 라인 자체가 하빕이랑 맥그리거의 그 라이벌 구도를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는 건데 그죠. 그것조차 UFC 스토리 라인을 자기들이 종속적으로 재현하겠다는 거잖아요. 차용하는 거죠. 차용하는. 그러니까 이게 현주소인 거죠. 어쨌건 2위 단체로 일컬어 기대되고 실제로도 2위 단체인 PFL이 지금 진짜 칼을 갈아서 내놓은 카드가 UFC의 스토리 라인을 차용한 게 본인들 최고의 야심작이라는 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엄청 슬픈 거죠. 그렇군요. PFL이 기회를 이제 만들어주고 있고 위협인 줄 알았더니 올해 보니까 기회를 만들어주는 분위기고 길을 터주고 있어. 막. UFC를 더 띄워주는 거죠. 또 다른 뭐 약간 위협 사실 작년에 많이 꺾이긴 했는데 원 챔피언십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원 챔피언십은 지금 뭐 언급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예전에는 좀 뭐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개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UFC도 좀 짜증도 내고 그러니까 왜 그러고 있잖아요. UFC 상하이에 UFC PI 2호가 있는데 거기에 꼭 UFC 선수가 아니어도 가서 훈련할 수 있어요. 근데 단 원 챔피언십 소속 선수는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써 있대요. 이렇게 누구도 와라. 뭐 비용 같은 걸 다 대줄 수는 없지만 여기는 시설은 마음껏 이용해라. 단 원 챔피언십 선수들은 안 돼. 그 정도로 신경을 그 정도로 좀 신경 썼는데 지금은 뭐 아웃 오브 안중이죠. 뭐. 아니 지금은 UFC가 딱 어떤 거 같냐면 그러니까 격투기에 있어서 NFL이 된 것 같아요. NFL 이외의 리그는 안 쳐주잖아요. 아니면 NBA 이외의 리그는 안 쳐주잖아요. MLB 뭐 다. 네, MLB 같이. 미국 중심의 그런 걸 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는 진짜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MLB 이외에 야구 리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부 리그도 있고 NBA도 아니 뭐 따지고 보면 일본 야구가 2위고 우리나라 KBO도 있고 지역별로 다 있지만 전 세계 월드와이드를 아우르는 거는 MLB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NFL 이외에도 리그가 있어요. 있죠. 무슨 AFL 뭐 그런 게 있어요. 있죠. 근데 약간 지금 나머지 대회는 거의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격차가 이렇게 막 너무 현격하게 나는. 너무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UFC의 오늘 수합 분석을 좀 해봤는데 결국에는 UFC 이게 좀 그 언제보다 박수 치다가 끝나는 느낌인데 거기다가 지금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날개를 달겠네요. 날개를 달고 이번에 그 ESPN이랑 종료되면 진짜 엄청 어마어마한 돈을 또 끌어모을 수 있을 거고 UFC는. 저는 UFC의 가장 큰 강점은 그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마불사라고 배가 방주가 너무 크니까 웬만한 파도나 이런 너울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을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놨어요. UFC가 무서운 게 그건 것 같아요. 한눈을 안 팔고 진짜 주마가 편만 하니까 이거 막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진짜. 다른 데는 뭐 PFL 같은 데 보면 진짜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이런 게 눈에 보일 정도인데 이번에 GFL이라고 또 다른 대회가 그래 GFL 한번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GFL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글로벌 파이트 리그예요. 이게 팀을 6개인가 만들어가지고 리그전으로 붙인다는 거예요. 한 체급에 2명씩 로스터를 두고 이게 예전에 이게 진짜 올드 팬들은 아실 건데 IFL이라고 있었어요. 상장까지 했던. 똑같아요. 모델이 거의 비슷해요. 지역 연고제예요. 거기가. 말도 안 되게 막 그 지역에 안 사는데 그 지역 선수들 물론 그럴 수 있죠. 모든 프로스포츠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IFL 진짜 웃겼어. 네. 그 지역 연고제로 해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체급별로 해가지고. 코치가 다 있고 IFL은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버블기 때 출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오레곤
포틀랜드 울프팩 뭐 그런 식이에요. 다 이름 팀 이름이 있어요. 도쿄 강치호 맞아. 감독이 있는 거예요. 막 펜 밀레티치, 막 맷 린들랜드. 근데 그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바스루튼. 나는 그게 너무 웃기고. 진짜 웃긴 게 그때 도쿄 세이버스가 있었는데 도쿄 세이버스의 감독은 어쨌건 일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 마땅한 사람이 없었나 봐. 일본계 보디빌더가 갑자기 그래요? 그랬었나? 갑자기 거기 감독을 맡아. 하여튼 뭐. 그러니까 GFL도 그런 식으로 전 세계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뭐 드래프트도 하고 팀별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체급별로 한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제 한 20년 전에 IF라고 모델이 갔고 이 모델이 또 뭐 한 번에 끝난 건 아니야. 예전에 M1이라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M1 글로벌도 이제 국가별로 해가지고 재밌었어, 꽤. 한국 팀, 뭐 러시아 팀, 미국 팀 해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막 경기하고 5대5로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예전에 있었던 선례들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부상 관리에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인데 이게 부상 비즈니스인데 결국에 이게 리그전으로 하게 되면 이 분명히 이게 누수가 나온다고. 그렇죠. 누수 나오고 그리고 또 땜빵 나와서 스토리 라인이 전개가 안 돼 사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격투기의 장점 자체가 모듈 형식인 건데 매치업에 있어서 이 선수를 빼서 붙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예를 들어 야구에서는 뭐 너무 심한 예시가 심하지만 장종훈이랑 이상훈이랑 붙일 수 없잖아. 너무 90년대 스타인가. 근데 UFC는 격투기에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엄청난 장점인데 굳이 치면 그 장점을 근본적으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팀전은 A팀의 B 선수가 엄청 잘하고 기억팀의 디그 선수가 엄청 잘하는데 둘이 지금 붙이면 진짜 꿀잼일 것 같은데 A팀이랑 F팀이랑 붙어야 되니까 이 두 선수는 못 붙다가 리그가 끝나고 이런다고요. 이게 이 구조에서는 이제 미국 기반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지역에 도는 돈을 모으려는 게 아닌가 제 그냥 생각에. 아니 투자금을 좀 모으긴 모았대요. 근데 그 지금 100억 원인가 모았대요. 150억. 100억 원을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발표한 게 거의 뭐 300명인가? 로스터가 300명이래요. 아니 반더레이 실바를 예토 전생이죠. 뭐 그거는 거의 죽은 사람을. 너무 표현이 그런데, 그러니까 선수로서 7-6인가 그런. 선수 생활을 마감한 거의 그런 사람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근데 이게 냄새가 조금 나는 게 앤소니 패티스, 케빈 리 그리고 타이론 우들리 같은 선수가 광고를 하고 있어요. 나와서 다 계약을 했어요. 참고로. 알렉산더 구스타프손, 케빈 리, 정다운 막 엄청 계약을 많이 했어요. 상황을 보면 뭐가 있냐면 선수들 사이에서 그런 증언이 나와요. 봐봐요. 300명이야? 그러면 엄청난 계약금을 다 주면 예를 들어 뭐 말하자면 5천만 원씩 줬어요. 예를 들어서 타이론 우들리 같은 선수는 5천만 원을 꿈쩍도 안 하겠지만 5천만 원 줬어요. 예를 들어 5 곱하기 300만 해도 150억이에요. 이 계약금으로 다 한 거야? 말이 안 되죠. 투자금을 다 쓴 거야?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다른 것도 할 돈이 많은데 이걸 계약금으로 다 줬을 리가 없죠. 그러다 나중에 어떤 익명의 제보가 미국 미디어에 나오느냐. 나는 계약을 안 했는데 로스터에 이름이 올라갔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어떤 게 있느냐? 케빈 리나 앤소니 패티스 같은 선수들이 나와서 너무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요 선수들한테만 돈을 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근데 지금 100명인가 하지 몇 명이라더라. 뭐 한 100여 명 이상일 거예요. 300명 넘어요. 지금 엊그제 여자 선수만 한 30명 발표했어요. 그죠. 로스터가 진짜 잠시만요. 로스터가 몇 명이라더라. 지금 약간 은퇴하고 예전에 UFC 경기 뛰었고 벨라토리 땄던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모았다고 봐야 돼요. 막 말론 모라에스부터 해서 숫자는 안 나오네. 안드레이 알롭스키도 나왔다 그러고 뭐 프랭크 미어 막 알란 벨처 막 이런 선수. 알란 벨처. 근데 뭐 일부는 감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최근에 케인 벨라스케스가 감독으로 영입됐다 막 너무 웃겨 그게 또.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거는 또 파이터 퍼스트인 거예요. 50대 50으로 나누겠다. 50대 50. 근데 기자잖아요. 저는 이제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50대 50이? 하면 제일 좋죠. 너무 원하는 거죠.
아니 돈도 못 버는 회사가 50대 50이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선수들을 이미 다 끌어와 놓고 이게 가능한가? 아니면 계약 조건이 엄청 플렉시블한가? 다른 데서 해도 된다? 그냥 뭐 이를테면 100명의 선수면 이 선수들을 한 경기씩 1년에 한 경기만 주려고 해도 50경기를 해야 되는데 50경기를 뭐 한 경기에 한 8경기 9경기 한다고 치면 5, 9, 45 8경기 9경기 하면 50경기 9개면 6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한 7번 8번은 경기를 대회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50대 50을 자세히 봤더니 단서가 있어. 50대 50 쉐어를 하는데 이벤트 스페시픽이래요. 그러니까 그 대회의 매출을 50대 50으로 나눈다는 거야. 티켓 세일즈 개박살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보장이 안 되나요? 그러면? 보장이 그러니까 이게 봐야 되는데 그 단서가 있어요. 이벤트 스페시픽 특정 대회의 수익 분배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오랫동안 뭐 20년 넘게 보면서 국내외 다 봤잖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대회를 크게 만들려고 할 때는 저는 이제 그 표현을 비유를 하자면 에드벌룬을 띄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일단 내가 수중에 가진 건 많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원기욕을 받아야 되잖아. 돈을 이제 투자금을 땡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얼마나 가능성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의 이 어떤 실력을 아리엠마뉴얼은 뭐 움직이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이름을 빌려야 된다고요. 반대로 실버가 됐든 이름만 들어도 아는 베테랑의 이름을 넣은 건 난 그 이유라고 보고 실제로 그들이 뛸지 안 뛸지는 몰라요. 모르죠. 그 사람들이 이름만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 에드벌룬을 띄워서 야 그럴듯한 에드벌룬이다. 아 저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데 저 땅 사자. 와 사람들 돈 몰려들게 하려는 거지 지금. 그쵸.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갖춰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데런 오웬스라는 사람이 이걸 이끌고 있는데 원래 격투기 덕후였대요. 예전에 WSOF 쪽 뭐 사람이었던 캐나다 쪽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애초에 굳이 치면 확률로 보면 실패만 했던 그 리그제 모델을 가져온 것부터 해서 이 사람이 3년 전에는 월드 파이트 리그라는 이름으로 런칭하려다가 했는데 투자금을 못 모아서 그 나가리 됐다가 이번에 이제 글로벌 파이트 리그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때도 이제 아리엘 헬와니 그 사람의 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 아리엘 헬와니가 꽤 공격적으로 물어봐요. 아니 IFL도 망했고 이 포맷은 된 적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논리는 있어. 막 뭐 스포츠 뭐 포인트를 어떻게 주고 이거 잘 되면 뭐 물론 재밌고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만약에 이대로만 선수들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출전을 한다면 야 근데 너무 무겁게 시작하는 것 같아. 복잡하고 메시지도 좋은 선수가 맞붙는다 들끼리. 그러면 격투팬 입장에서 재밌겠다는데 몇 포인트에 뭐 이기면 몇 포인트, TKO로 이기면 몇 포인트, 막 KO로 복잡해요 룰셋이. 5점인가 최고 점수가 5점부터 0점 가지고. 네, 뭐 엄청 뭐 많아요. PFL도 복잡했는데 좀 더 복잡해요. 이건 좀 더 복잡했던 것 같아요. PFL은 토너먼트라기도 하지. 이건 리그전이니까. 그래서 UFC는 결국 UFC의 위협이 GFL이 잘해주면 너무 재밌을 텐데. GFL의 한 가지 그래도 돌파구는 밝혀지지 않은 큰 쩐주가 있는 겁니다. 밝혀지지 않은 GFL에 있대요. 아니 있다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저는 얘들이 에드벌룬을 정확히 띄웠다고 보는 게 얘들은 지금 투자금 얼마 받았다는 뉴스까지 있어요. 그게 150억 원 정도래요. 그게 뭐 요즘에 뭐 라운드별로 무슨 라운드에서 얼마를 받고 그게 있는데 150억 원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150억 원으로는 할 수 없는 로스터를 갖췄어. 그치. 그러니까 기업 매출이 아직 안 나오는데 채용을 막 300명을 한 거예요 벌써. 그리고 제가 얘들 조금 어떻게 잘 되면 수완이 좋고 안 되면 요놈들 안 좋은 것부터 배웠다. 안 좋은 것부터 했다는데 포브스의 기사가 먼저 떴더라고요. 포브스. 이거 어떻게 보면 에드벌룬이잖아요. 공신력 있는 경제 매체. 근데 이게 누가 봐도 포브스에서 취재해서 쓴 기사는 아닌 게 포브스인데
로스터 명단이 포브스에서 기사로 나왔어요. 포브스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야 이거. 이 말은 약간 뭐냐? 보도 자료 같은 거죠. 보조 자료를 제가 보기에 어떤 대가를 주고 푸시를 해서 나온 기사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도 이제 GFL이 워낙 형체가 아직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보고는 있는데 1월에 뭐 트라이아웃도 하고 드래프트하고 한다니까 보시죠. 근데 그쵸. 성공한 사례는 없다. 팀 근데 리그가. 저는 좀 잘해주면 좋겠어요. 뭔가 재밌잖아요. 언더독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예전에 스트라이크 포스도 너무 재밌었고 벨라토르도 복작복작할 때 그 재미가 있었고 그 매주 할 때 그쵸. 토너먼트하고 막 했을 때. 참. 근데 UFC가 더 뻗어나가는 한 해가 되겠네요. 네. 우리가 예상하면.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은 한 해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정수 자문 네. 뭐 어떤 목표? 저희 있을까요? 목표는 잘 살아남자. 생존하면서 뭐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 교도코트 채널에 어떤 야심이나 계획이 있나요? 일단은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5만까지는 구독자 5만 하면 좋지 않겠나. 구독과 좋아요. 네, 5만 꼭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인터뷰 위주로 가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팟캐스트 형식의 이런 대담 프로그램도 붙인 거잖아요. 뭐 현장 스케치도 좀 해보고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게. 근데 혼자 너무 고군분투하셔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써야 됩니다. 사람을 쓰려면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게 저를 오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반을 잡으려면 광고주. 그렇죠. 저번에 호루의 바스비달이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광고주 오늘 서두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광고주가 오실 겁니다. 몰입도가 높고 그 시청층이 20대부터 40대 남자로 특정되고. 근데 우리 지금 했던 것 중에 황인수 선수 그 GFN 리뷰했을 때가 뭐 2-3만 나왔거든요. 그 황인수 선수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웬만하면 황인수 이름을 걸겠다. 뭐 안 되면 황인수 이름 걸겠다. 마음껏 쓰시라. 허락을 나는 받았으니까. 스타시더라고요. 이거 농담이고. 보시죠. 한번 키워가 보시죠. 오늘 그 제목은 미국 격투계의 황인수 UFC. 미국 격투계의 황인수 UFC 수학 분석. 썸네일을 잘 잡아야 된다고요. 썸네일을 누굴 등장시킬 것이냐. 데이나 화이트 또 등장시키면 또 약간 이게 좀 느낌이 전공법으로 가시죠. 어차피 그래야 되겠죠. 이 컨텐츠는 확장성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컨텐츠는 이제 어떤 충성 딥 팬들, 하드코어 팬들을 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딱 3,000명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00명이 몰입도 있게 봐주시면 사실 요즘은 그런 시대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하면 또 조금씩 많이 알려가지고 연말에 한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레귤러하게 딱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최고죠. 되면 최고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일단 좀 말수를 줄이는 방법을 아니요 좋습니다. 2시간을 자, 오늘 새해 첫 출연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올 한 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구독자 여러분들 역시 그 고트 타임 이거 지으신 분께 뭔가 소정의 감사 인사를. 아니 근데 제가 그 아이디어하고 다 제가 조장해 놔가지고 연락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고트 타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든 뭐 선물을 좀 작게라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